자, 그래서 인트라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2차 커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고요. 이 2차 커브 자체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쓰든 안 쓰든 그 부분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선형과 비선형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도 이제 사실 정답을 비슷하게 얘기 드렸지만 점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도 그렇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선도 라인으로 빨간색이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빨간색이 보이기 때문에 얘는 선형이 맞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처음에 간단하게는 이제 그렇게 그냥 짝대기니까 라인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선형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제가 다른 유형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고 하나는 원점에서부터 가는 커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는 수식을 유도를 해보시면 얘는 비선형, 얘는 선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선형대수 얘기도 드렸고요. 우리가 수식을 유도한 다음에 사실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원점을 통과하는 무언가가 있고요. 원점을 통과하는데 원점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들이 무언가의 함수로서 표현이 될 텐데 원점을 통과하는 함수에 무언가 파라미터를 찾고자 할 때 말이 꼬이네.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거의 대부분 많은 문제들이 원점을 통과하는 경우에 선형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룰 오브 썸, 뭔가의 꼼수 같은 뭔가 정답은 아니지만 원점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선형화의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원점을 통과하는 경우에 또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선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수식을 풀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지막 이 문제부터 우리가 수식을 유도해서 실제 선형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매트랩 예제가 하나 있고요.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서 generate 1이라는 예제에서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b인데 a하고 b는 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a하고 b는 이 데이터가 랜덤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y는 ax제곱 더하기 b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랜덤한 요소들을 섞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A는 3, B는 2에서 이게 이제 정답이겠고요. A는 3이고 B는 2인데 무언가 랜덤 함수를 써서 이 녀석이 요 위에 코드들 보시면 랜덤 요소들 제가 0에서부터 어디 보자 총 1000개에 대해서 X라고 하는 것을 막 왔다 갔다 1000개가 요 코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개수는 1000개이고요. 크기는 10이고 랜덤 함수는 0에서 1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막 0에서 10 사이의 숫자들로 X를 흔들어 줬어요. 그래서 X는 이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1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걸 대입을 해서 X에다 대입을 하고 A하고 B는 3하고 2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값들을 역시 또 랜덤 함수를 써서 2배 준 다음에 빼기 1을 하면 매트랩에서 랜덤 함수는 0에서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2배를 해주면 0에서 2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서 다시 1을 빼주니까 이 녀석들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랜덤한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랜덤 함수가 0에서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2배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빼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1, 2r 마이너스 1 이렇게 분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랜덤 함수는 가우시안이나 확률적인 요소가 아니라 완전 화이트 노이즈 완전 랜덤 함수가 되겠고요. 거기에 크기를 1배를 했기 때문에 1배 그 1배가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1을 곱해놨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값은 3 주변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줘서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있는 A 값이 흔들리니까 얘네들의 분포가 이렇게 흔들릴 거고요. B는 이제 이 높이 부분이죠. 높이는 2라고 하는 값 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흔들리기 때문에 커브는 이런 형태들로 나타나겠죠. 이 중앙에는 A는 2인 경우가 나타날 거고요. 이 꼭지점 Y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아래로 살짝 올려줍니다. 그래서 최대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2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해줬던 랜덤 함수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배가 들어가니까 더하기 1, 최대 이만큼이고요. 2 빼기 1, 이 사이에서 B라고 하는 값은 흔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하고 3 사이를 흔들립니다. 원점을 통과한다고는 했지만 원점에 가까울 뿐이지 정확하게 원점을 현재 통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앞서서 여러분들이 원점 근처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데이터가 분포하는 거 보시면 0에서 40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y-값이 크게 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절편값이 되게 작아서 원점을 통과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generate1 파일을 가지고 이제 수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었고요. 리그레션 모델은 앞서서 계속 나오는 형태로 코스트 펑션 J는 무언가의 에러의 제곱이 되더라. I 이렇게 써줍니다. 가끔씩 제가 첨자 칠판에 쓸 때는 빼먹고 쓰는데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이렇게 가끔 빼놓고 쓸 때 있어요. 자, 그러면 에러의 제곱, 에러 i는 정확하게 에러 i는 여기도 빼놓고 쓰잖아요. 그냥 n이라고 쓰고 에러 i는 yi 빼기 y가 되겠고 얘를 제곱을 했어요. 자, 그러면 yi 빼기 y의 제곱, 놈의 제곱이 되어 있는데 투놈의 제곱이니까 그냥 우리는 풀어서 괄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로 풀어놓고 보니 yi는 데이터이고요. 그때 해당하는 y값, y는 무언가에 이렇게 생긴 ax 제곱 더하기 b가 y잖아요. 요때의 점 xi를 알고 있고 요때의 점 yi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i 빼기 axi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수식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코스트 펑션 j는 a하고 b에 대한 함수이고요. xi, yi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a하고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줄 거고요.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언제나 양수라서 당연히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얘 편미분 값을 구하면 거기가 최대 아니면 최소가 되는데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호가 플러스라서 이렇게 위로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열려있는 공간이 될 거라서 이때 기울기가 0인 부분은 최소값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A에 대해서 편미분, B에 대해서 편미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 배우셨던 것처럼 무엇이 변수이고 무엇이 상수 또는 데이터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A하고 B가 변수, 베어리어블이고 A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괄호의 제곱이기 때문에 편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오고요. 이제 요 안쪽을 한번 편미분을 해야 되겠죠. 요 안쪽을 A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얘는 상수이니까 0 될 거고요. 얘는 A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기 때문에 A가 1이 되버릴 거고 마이너스 xi 제곱만 남습니다. 그리고 B를 A로 편미분하게 되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0에서 사라질 겁니다. 얘네들 사라지고 A는 1이 되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xi 제곱만 남았습니다. 앞에 있는 부호 마이너스 그대로 내려오고 xi 제곱만 남았죠. 자, 이 수식 하나가 나왔고요. 이제 더 이상 이 수식은 못 풀고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거고요. B에 대한 편미분은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바깥에 제곱이 있으니까 앞에 이 숫자가 나오고 이 수식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안쪽을 B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yi는 상수라서 역시 0 됐고요. 0 마이너스 axi 제곱 B로 편미분하면 둘 다
요건 어차피 xi 제곱은 상수이니까 숫자이니까 내비두고 a를 b로 편매분 하니까 0 됐습니다. 마이너스 b를 b로 편매분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수식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이 수식을 그대로 내려놓고 2가 내려온 다음에 이 안쪽을 편매분 했더니 이거 없어지고 b에 대한 것만 마이너스 1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수식을 미지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A하고 B만 봅니다. 이 수식은 A하고 B에 대한 여기 막 복잡하게 제곱도 있지만 얘네들이 다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수식은 A 보시면은 제곱이나 뭐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A 앞에 상수가 붙어 있고요. B 앞에 상수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A 앞에 상수 붙어 있는 거고 B 앞에 상수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선형 연립방정식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A,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2 그리고 0이기 때문에 2는 양쪽에 나눠줘서 없앨 수 있겠고요. 부심부터 없애고 A에 대한 것만 모아보면 마이너스 xi 제곱 마이너스 xi 제곱을 합쳐서 두 개가 곱해주니까 플러스 xi 4승이 나오고요. B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i 제곱 그래서 플러스 xi 제곱인데 시그마가 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쓸데없는 거 yi하고 마이너스 xi 제곱은 두 개가 곱해져서 부 마이너스가 오른쪽 우변으로 넘어가서 yi xi 제곱 곱해져 있고 시그마가 붙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선형이 확실하게 보이죠? 이건 4승이지만 숫자입니다. 이것도 제곱이지만 숫자이고요. 여기도 xi 제곱이지만 숫자가 돼요. 그래서 무언가 숫자 a 더하기 숫자 더하기 b는 숫자. 간단한 방정식이 나온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소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a에 대해서 모아보면 마이너스 xi 제곱 마이너스 합쳐서 플러스 xi 제곱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b 대신에 항상 제가 조심해서 얘기 드립니다만 이게 지금 b가 시그마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바깥에도 시그마가 붙어야 되겠죠. yi 제곱 마이너스 1은 우변으로 넘어가서 시그마 yi 제곱 y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수식은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행렬로 표현하면 A, B 뽑아놓고 요거 두 개가 여기 들어가고요. 얘네 두 개가 여기 들어갔고 얘네 두 개가 이렇게 표현되는 간단한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매트릭스 행렬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A, B에 대한 이 부분 역행렬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요. 완벽하게 행렬로 이렇게 A, B에 대한 선형화된 선형대수 스타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들이 막 4승, 2승 이런 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숫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은 이게 A, B에 대한 선형 방정식이 되는구나. 사실은 중학교 때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리그레션 문제는 이렇게 모델링이 되더라. 미분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냥 그대로 수식에다 대입하면 아주 간단한 중학교 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매트램의 이제 테스트 7번에서 이제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A 매트릭스를 아까 4승, 2승 한 것들 토대로 해서 구해놨고요. B도 X하고 Y 곱하기 X 제곱이 있어서 B 매트릭스 구했고요. 인버스 취해서 A, B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를 A, B를 대입하고서 화면에다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화면에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는 빨간색이 보이고요. 이때 Y는 A 값이 B 값이 계산해 보시면 3.08 5 x제곱 더하기 9.0465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원점을 통과하지 않아요. 원점을 통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식은 선형화가 되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형은 직선만 선형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곡선에 대한 뭔가 내가 수식을 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다 풀어내서 아까 보셨던
여기까지 와봐야 이 문제가 정확히 선형이다, 아니다, 비선형이다 라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이 문제는 선형일 거야, 이 문제는 비선형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녀석들이 수식을 풀어서 실제로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테스트 7번은 그냥 매트릭스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굳이 복잡하게 설명을 다시 또는 뭐 파이썬을 안 하고 그냥 이 예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 x 빼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은 랜덤하게 또 제너레이트 데이터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gen2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고요. 자, a하고 b입니다. 근데 안에 뒤에 절편도 없어요, 그죠? 절편값도 없지만 b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b가 되겠고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여기가 b 이렇게 가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a 값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a, b는 x는 역시 0에서 10 사이에 랜덤하게 1000개의 데이터를 준비했고요. a하고 b는 각각 a는 3 주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흔들리고 있고 b는 2 주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 여기 2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a 곱하기 x 빼기 b의 제곱이라는 것을 대입해서 y를 모아서 점 데이터를 얻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레션 모델, 이러한 함수의 리그레션 모델을 수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과정 자체는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에러의 제곱이 될 거고요. yi 빼기 y, y는 ax 빼기 b의 제곱이잖아요. 오, 제곱이 두 개나 나와요.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제곱은 에러의 제곱 때문에 있는 제곱이고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제곱은 ax 빼기 b의 제곱 때문에 있는 제곱입니다. 보기만 해도 수식이 좀 지저분하죠. 네? 제곱이 이 안쪽에 제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눈치가 있으시면 이제 아실 텐데요. 요 에러의 제곱을 해서 바깥에 있는 제곱은 우리가 어차피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 제곱이 없어지면서 1로 바뀌겠죠. 그래서 문제가 직선처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i의 제곱이 있는데 이 제곱은 하나도 두렵지 않죠. 상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미지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수식을 보시면 xi 빼기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수 b에 대해서 제곱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그대로 있는데 b의 제곱이 되겠고 a하고 b가 서로 곱해질 거기 때문에 얘는 a하고 b가 곱해져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v1 알파 플러스 베타 v2 이 녀석이 선형 공간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파 v1 v2이면 얘는 선형화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하고 b가 곱해졌다는 것도 알파 v1의 제곱, 벡터이니까 얘는 도트 프로덕트가 되겠죠. 이렇게 얘들도 선형화 공간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a하고 b가 곱해지겠구나, 이거 비선형 맞겠네 하는, 여기에서부터 이미 선형과 비선형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더 정확하게는 이 녀석을 마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보면 바깥에 있는 제곱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고 2는 앞부분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안쪽을 편미분 해줘야 되니까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a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여기는 a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여기 남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 그대로 있고 a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a는 1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수식 이제 보시면은 총 정리를 해서 보시면 와, 이거 풀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a하고 b가 제곱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 b의 제곱이 있으니 뭔가 수식에서 보시면 a 곱하기 b의 4승이 등장하는 비선형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b로 얘를 편미분하게 되면 이제 그대로 이 녀석 내려오고요. 이 안쪽을 b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이 부분은 0, a는 그대로 내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xi 빼기 b의 제곱이니까 이
부분을 편미분 하면 2가 튀어나와서 2a가 되겠고 마이너스 9호가 b에 대해서 편미분 하니까 없어지면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거 되게 빠르게 제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 쪽에서도 이런 종류의 수식을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b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자 a는 상관이 없죠. 마이너스 a고 xi 빼기 b의 제곱 이걸 먼저 하니까 2xi 빼기 b가 등장을 했고요. 이 안쪽을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xi 빼기 b 그러면 xi는 없어질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a 수식이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없어지고 2a xi 빼기 b만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식도 보면 a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요. b의 제곱, b 하나, a 하나, 총 높은 차수는 a가 2개, a의 제곱, b의 제곱 곱하기 b니까 a의 제곱, b의 3승까지 나오는 곱하기가 5번이나 하게 되는 복잡한 수식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시면 이러한 두 가지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완전 비선형입니다. 하지만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죠. 뉴턴 랩슨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FAB는 0이고 GAB는 0이라고 했을 때 FAB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해서 반복해 주시면은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숙제를 내줄까요? 네. 협박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꼭 이 커브를 구하냐 못 구하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뉴턴 랩슨 비선형 뉴턴 랩슨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보셨을 때 비선형 뉴턴 랩슨 이런 걸 왜 배우나 이건 뭐 되게 어려워 보인다 하는데 많은 문제들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선형 방정식을 딱 만나게 되면 비선형 연립 방정식을 만나게 되면 비선형 뉴턴 랩슨 방법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 되고 이런 수식 또 로고 쪽에서 숙제도 내드렸던 거의 답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값 대입하시면서 쉽게 푸시면 되겠고요. 로봇 쪽에 인버스 키네마틱스 풀어야 되는 경우 또는 여러분들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무조건 풀릴 거라 생각하지만 병렬 구조에서는 포워드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비선형 방정식들이 등장하거나 하면 무조건 뉴턴 랩슨 메소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의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랩슨 메소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비선형 문제에서 뉴턴 랩슨은 여러분들이 거의 유일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뉴턴 랩슨은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뉴턴 가우시안 형태라든가 다른 유사한 함수를 대체할 수는 있는데 함수가 아니라 방법론을 근데 이 뉴턴 랩슨 방법이 거의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이유는 뉴턴 랩슨 방법이 어떤 유형의 연립방정식에서는 되게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들에 대한 수학적 툴들을 많이 배우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쉬운데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케바케라고 보통 부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서 어떤 문제는 뉴턴 랩슨으로 했을 때 초기 조건에 대해서 되게 잘 답이 안 나오거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형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뉴턴 가우스 방법도 거기에 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키포인트,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여기에 만들어서 넣었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무엇이 선형이고 무엇이 비선형인가를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형 문제는 굳이 이터레이티브하게 풀 필요가 없어요. 아까 여기 수식이 있으니까 선형화된 문제들은 리그레션 문제인데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은 매트릭스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선형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선형화될 수 있고 그 문제가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또는 크거나 작을 뿐이지 결국은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행렬의 랭크가 모자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그 보정 컬럼들을 더 추가해야 되니까 어렵겠습니다만, 많은 문제들이 선형화돼서 행렬로 표현되면 이 문제는 거의 다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가 없거나 또는 최적화로 풀어야 되거나 또는 해가 너무 많거나의 문제일 뿐이지, 이 부분이 행렬로 이렇게 선형화된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다 푼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아까 보신 것처럼 y는 ax 더하기 b, y는 ax 제곱 더하기 b 둘 다 선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방금 보신 것처럼 y는 ax 빼기 b의 제곱 형태로 되는 이런 비선형 문제들은, 그럼 비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비선형 넌리니어 뉴턴 랩슨 방법을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로봇공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과 하다 보니까 로봇 쪽에서 쓰이고 있는 모든 로봇들은 다 비선형이기 때문에 로봇 쪽에서 여러분들이 로봇공학에서 배우시는 수식들, 손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거의 모든 문제는 뉴턴 랩슨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선형 뉴턴 랩슨 또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용한 방법을 여기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4학년 때도 여러 가지 배우실 겁니다. 올해 제가 각종 유명한 뭐 국내형 로봇들 전부 다 모델링을 7, 8 종류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숙제를 아주 재밌게 많이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뭐 제가 얘기는 드렸지만 이 선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자,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문제가 선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지금 보면 2x2 이게 행렬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이딴 걸 뭐 식 유도해보고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지 판단만 하면 뭐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고요. 대신에 수식이 되게 복잡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수식이 굉장히 크게 되면 이 문제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판단해서 비선형이면 이런 스타일로 풀어야 되고요. 선형이면 행렬로 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유도 과정을 토대로 해서 수식을 뽑아봤더니 선형이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렬을 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구나 라고 나타납니다. 그럼 비선형은 비선형으로 내가 자코비안 풀면 되겠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 이 문제에서 더 중요한 거는 자코비안 인버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행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루프 갖고서도 제가 많은 예제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역행렬 구하는 것들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문제를 풀려면 이 역행렬을 내가 풀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C코드로 또는 뭐 자바로 또는 뭐 파이썬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툴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 드립니다만,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역행렬을 구하려면 이것과 함께 또 랭크에 대한 것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수도 인버스라고 하는 컨셉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정방행렬이 아닐 때 푸는 겁니다. 얘네들을 아울러서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심심풀이로 매트랩 내부로 조금 파고 들어가 보시면은 툴박스 안에 가서 결국 보시면 뭐 수도 인버스 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 싱귤러 밸리티 컴포지션이라 불리는 SVD가 등장합니다. 자, 좋은 SVD 루틴을 구하는데 제가 한 20년 이상을 진짜 소비했습니다. 1998년, 9년도부터 해서 딱 20년 흘러가서 LA팩의 존재, 블라스, 그리고 또는 LA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언제냐면 1960년대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 수리협회에서 포트란 코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놨고요. 이 존재를 제가 정확하게 찾는데 20년이 소비가 되는데 누가 좀 알려줬으면 빨리 썼을 텐데, 1960년대에 이러한 그 고성능
수학 툴들을 만들어 놨을 줄은 몰랐었고 포트란으로 실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하고 비슷한 옥타브 같은 리눅스용 옥타브 또는 윈도우즈용 옥타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도 보시면은 블라스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고요. 또는 LA팩 같이 섞어져 있습니다. 에이 뭘 그걸 여태까지 모르셨어요. 인텔 매스 커널 쓰면 되지. 예, 인텔 매스 커널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이제 풀려서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2000년대 후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 인텔 프로세서에서 수치 연산이 되게 잘 되게 만든 것들을 인텔 매스 커널이라고 불러서 매스 커널.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텔에서 났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냥 인텔 뭐 또는 MK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파이썬 넘파이 안에 매스 커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원래 저는 수치 연산은 LA팩 블라스 라이브러리에 포트란이 마음에 들어서 루프 안에는 지금 이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저도 몰랐었는데 이게 포트란이라서 되게 답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제가 선호했는데 넘파이 보시면은 그래서 MK 버전도 있고 블라스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 파이썬에서 수치 연산할 때 쓰는 것도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올 초에 FFT 관련된 부분을 코드를 넣다가 이제 찾아냈는데 매스 커널이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블라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커널에 C 버전 매스 커널이 블라스는 포트란 버전도 있고 C 버전도 있는데 C 버전을 가져다 쓴 게 매스 커널입니다. 뭐 물론 매스 커널은 굉장히 많은 또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 코어가 되는 행렬 연산은 똑같이 블라스 LA팩 계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행렬 연산 같은 걸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용량 행렬에 곱하기 연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코드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한 10초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뭐 한 10,000바이만 10만 바이 10만짜리 행렬을 곱하기를 해보시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블라스를 하시면은 1초에 한 100번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 차이가 나고요. 이런 그 라이브러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 코드를 파고 들어갔더니 계속해서 역행렬 구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역행렬 구하는 고급 방법론들이 1960년대부터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슨 NC 머신이라든가 고정밀 기계들에도 이런 기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해하더라도 인버스를 구할 일들이 있는데 최적화 때문에 특히나 SVD 최적화에도 많이 쓰이니까 이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알고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98년도부터 고정밀 SVD 루틴을 찾아다녔는데 주변에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한 명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매스 커널이 등장하면서부터 그게 쓸만하더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LA팩 블라스까지 도달하는데 한 2018년인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고요. 20년 동안 찾아다녀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그 루프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행렬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2002년도에도 매트랩 컨버터블한 인터프리터를 계획하다가 만들고 있다가 수치 연산 할 만한 좋은 게 없어서 하다가 집어쳤었는데 참 하여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선형 관련된 부분 마저 얘기 드리면 지난번에 이미 얘기 드렸기 때문에 V벡터가 L에 포함된다면 선형 공간 안에 포함된다면 알파는 여기서 스칼라입니다. 알파 곱하기 벡터 한 것도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원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벡터가 원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되질 않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파벳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겠고요.
V1, V2가 각각 선형 공간 안에 포함된다면 알파, 베타 얘들 전부 다 스칼라 값이에요. 네, 이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 자체를 보기만 해도 얘는 참 선형하고는 거리가 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지금 보시면 뭔가 분할해서 보면 x는 여기에서 xi, yi 상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제가 네모로 표현해 놨고요. a가 미지수인데 얘하고 곱해지니까 여기까지는 선형 관계인데 이 두 개를 보시면 이 조건하고 맞지가 않죠. a, b가 둘 다 변수이고, 예를 들어서 a가 벡터이고 b가 벡터라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선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선형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되게 잘 판단을 하시고요. 조심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몇 장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y는 ax 빼기 b의 제곱과 같은 문제는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인데 비선형 방정식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뉴턴 랩슨 방법으로 자코비안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풀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일단 편미분을 해서 최소값이 되기 위해선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각각 비선형이니까 자코비안 AB에 대해서 구해서 2x2 문제를 풀어서 반복적으로 푸시면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약간 억지스러운, 제가도 얘기하면서 살짝은 억지스럽지만 문제 자체를 처음부터 이 녀석은 이 값이 최소값, 미니멈을 찾아야 되죠. 억지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아까 이 수업에서 처음 앞부분에서도 얘기 드리지만 제2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편미분한 결과가 0이어야 된다는 조건에서 연립방정식 두 개가 등장을 한 거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복잡해. 나는 이 문제를 그냥 최소값을 구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미분을 해서 편미분 결과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방법, 이 수식 자체가 최소값으로 가게 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법은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GD, 약어를 따서 GDM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부분들이 이 최적화 부분들을 또 배워보고 거의 모든 종류의 학습화 기법들에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뉴럴넷은 무조건 이거를 쓰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지금 수식을 써놨는데 뭐 뒤에서 배울 거니까 이 부분은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에서 얘기를 드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미니멈을 구하는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녀석을 J라고 하는 코스트 펑션을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분을 한번 해봐요. 미분을 해서 그 값이 0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A, B의 함수로 표현해 있지만 실제 이 안에 보니까 변수가 되게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오메가1, 오메가2, 오메가3, 오메가 n, 그래서 되게 개수가 많은 코스트 펑션을 구했다면 오메가1으로 편미분해서 0, 오메가2로 편미분해서 0,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0이라고 하는 수식을 만들게 되면 n개의 방정식이 나오죠. 여기서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number of equation, 이퀘이션의 총 개수는 n개가 되겠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n이니까 n개입니다. 그래서 n개의 방정식,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방정식이 선형이라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려서 매트릭스로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대수 행렬의 역행렬만 가지고 한 번에 답이 나옵니다. A 뭔가 오메가는 B라고 하는 형태로 A의 역행렬만 구하면 답이 나올 텐데 이 방정식이 비선형이라면 그때는 뉴턴 랩슨 메소드를 적용을 하는 테크라인이 탑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터레이티브하게 풀 거라면
굳이 내가 비선형 이퀘이션은 따로 여기에 이게 비선형이 나와서 얘를 뉴턴 랩슨 방법으로 풀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왜냐면 이렇게 수식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래부터 비선형 방정식이라면 내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써서 최소값을 구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연립방정식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자코비안 써서 이게 비선형일 때에는, 이게 선형일 때에는 행렬로 선형대수로 푸는 거고요. 이게 비선형일 때에는 뉴턴 랩슨 비선형 방법론으로 푸는 거고요. 이 수식이 주어지지 않거나 되게 풀기가 어려워 보이면 그냥 처음부터 이게 비선형 방정식이라 이렇게 미분을 하기가 좀 어렵다면 이 방법은 그대로 최적화 기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방법,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